자, 이제 부동산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한 문제 정도 조금 더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관리의 영역,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죠. 그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는 그 자산 관리하고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있죠. 이 세 가지 항목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이거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산 관리 항목과 부동산 관리 항목과 시설 관리 항목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자산 관리는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가장 범위가 넓죠. 여기서는 해당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까지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밑에 부동산 관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번역을 이렇게 해서 다른 자산은 볼 필요 없이 해당 부동산의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 관리는 범위가 가장 좁아서 부동산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적 관리에서 기술적 관리는 유지 관리라고도 하죠. 이건 이제 물리적, 기능적 하자 발생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나 그 사전 예방 행위고요. 경제적 관리는 총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빼서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는가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법적 관리는 법적,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서 최대한 권익보호 목적의 관리고요. 다음에 그 권리 분석과 계약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관리에 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토지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고 보통 이제 권리에서 많이 건물에서 많이 나오죠. 건물의 기술적 관리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손익 분기점을 파악한다거나 회계 관리 또는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적 관리는 여러 가지 예약이나 계약 그리고 권리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법적 관리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는 자위혼하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자, 우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섞어놓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 예를 들어 자가관리의 장점에서 소유자의 지시나 통제가 강하다. 또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그리고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다. 또는 통합적인 관리가 용이하다. 통합, 통제 이런 말이 종합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자가관리의 장점이라고 그랬죠. 통합, 종합, 통제 이런 표현. 대신 단점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죠. 그리고 비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위탁관리하고 이렇게 반대로 대각선으로 섞어서 표현하면은 장단점으로 연결이 되겠죠. 다음에 그런 식으로 위탁관리 장단점을 봐주시고요. 혼합관리는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도 있고 모두의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혼합관리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유리하다. 과도기에 유리한 것이 혼합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게 되신 분들은 밑에 임차인 선정 기준과 임대료 결정 방법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하시고 난 후에 밑에 임차인 선정 기준의 주거용은 유대성,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 사무용이나 공업용은 적합성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주거용은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차죠. 매장용은 비율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 뭐 이렇게 했죠. 그 문제 46번을 좀 보시고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오피스 빌딩의 관리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는 것은 리츠도 한 몫을 하는 거죠. 리츠도 특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죠. 이게 우리나라의 비중이 제일 많거든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 자기 관리는 얼마 안 돼요. 한 20% 정도 채 안 됩니다. 아무튼 그 가장 많은 게
그렇게 해서 이 간접 투자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다음에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건 뭐의 장점이에요? 자가관리 장점이죠. 그리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위탁관리 장점이잖아요. 양쪽의 장점을 모두 얘기하고 있죠. 양쪽의 장점을 모두 얘기하니까 혼합관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맞죠?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잖아요.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단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10년간은 9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 부동산 관리도 비교적 쉽고요. 마케팅도 비교적 쉽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비교적 쉬운 단원이니까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그 중에서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됐죠. 마케팅 전략 중에서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가장 많이 언급됐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으로 STP 전략과 사피 믹스 전략이 있죠. 그 STP 전략에서 STP 그 각각의 뜻을 알아야 되죠. S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고, T는 타겟팅 그 표적 시장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포지셔닝이죠. 그것의 약으로서 전통적 전략이 하는데, 시장 세분화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되죠. 세분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하거나 선정된 표적 집단으로부터 신상품을 기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표적 시장 선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이제 위치시키는 것을 이제 차별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 차별화 이제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화라, 네 가지 이제 섞는 거죠. 그게 이제 사피 믹스 전략이고요. 그거는 여러 번 했죠. 그 제품, 가격, 유통경로, 홍보 촉진 제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이고,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마케팅에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IW를 강조하죠. IW.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해서, 요거는 세 번째 줄에 브랜드 문제와 관계된다 하죠. 관계 마케팅, 브랜드 문제. 지속적인 관계 유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광고에서는, 광고의 의의는 뭐 여러분이 보시고요. 부동산 광고의 특징에서 특히 리얼의 광고의 양면성을 좀 주의하시고요. 사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파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광고의 양면성에,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분류해서, 이거는 목적에 따른 분류해서 기업 광고, 임명 광고, 계몽 광고, 특정 광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임명 광고나 기업 광고는 비슷한 겁니다. 기업을 알리는 거고 임명을 알리는 거니까. 계몽 광고는 모르던 거를 알게 해주면서 광고로 활용하는 거고요. 특정 광고는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매체에 따라 분류할 때 신문 광고, 라디오, TV 광고, 다이렉트 메일, DM 발송한다 그러죠. 다이렉트 메일이 DM 발송하는 걸 말하고요. 교통 광고,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두 광고, 간판 생각하시라 그랬고요. 점두. 그 가게 앞에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 있잖아요. 가게 앞에 내세우는 것들은 다 점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각 물건을 그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것을 노벨티 광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좀 보시고요. 47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정하는 거. 차별화 맞죠? 포지셔닝이고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 그 표적시장 선정 맞죠?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아이다 원리는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정의 마케팅 전략이죠.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 마케팅 4P 전략 중 유통경로 전략에 해당한다. 맞죠? 중개업소나 아니면은 뭐 홈쇼핑을 통하거나 이런 전략들은 유통경로 전략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P 믹스 전략이란 제품 가격 유통경로 홍보의 제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말하며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마케팅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주로 여기서는 그 단어의 뜻을 구별하면 되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정평가 분류인데, 감정평가 분류에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 현조 기소하고 뒤에 1구부죠. 그 제도상 분류에서는 공적평가와 공인평가 이 정도 구별하면 되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표현에서 그 뜻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적평가는 뭐고요? 평가 주체가 공적기관이죠. 공적기관이 평가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인평가는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를 말하고요.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현조기소 이게 더 중요하죠. 현황평가는 부동산의 상태, 구조, 용도, 제한물건, 점유 등이 현 상태로 유지 이용될 것이라는 전제로 평하는 평가고요. 일시적 불법적 이용은 제외죠. 근데 건부지 평가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평가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태의 발생을 상정하여 이것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고, 나지상정평가가 그 예죠. 나지상정평가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고요. 그 위에 현황평가가 원칙, 조건부 평가가 예외, 그리고 밑에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는 모두 예외죠. 그것은 오른쪽에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입니다. 기준 시점은 뭐예요? 물으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러면은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라고 하죠. 근데 가격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정할 수도 있다.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근데 미리 정하는데 그게 내년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기한부 평가, 지난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소급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모두 다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이런 거죠. 다음에 넘어가셔서 1구부, 자,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인데 여기는 원칙이 개별평가죠. 원칙이 개별평가고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가 예외적입니다. 일괄은 키워드가 뭐예요? 일체로 거래 요거하고 불가분 관계 요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요게 키워드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그건 이제 구분해서 평가고요. 다음에 부분평가는 부분만 평가라 그랬죠.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만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행하는 평가가 부분평가입니다. 앞에 일괄평가는 이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분평가는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때 구분평가 말씀드렸죠. 다음 48번을 보고요.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 맞죠. 그 다음에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일체로 거래, 불가분 관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 법정이죠. 공공용지 수용 시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다 맞고요.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한다. 뭐예요? 이거는 부분평가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격 이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격과 가치 구별하는 거죠. 이거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가격과 가치 구별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값이니까 과거값이 되는 거고요.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밖에 없죠. 실제로 지불된 값은 하나밖에 없는데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인데 여기 이제 가격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가치가 가격으로. 자, 이럴 때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왼쪽은 동그라미 5번이고 오른쪽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2번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그냥 일치하는 거죠.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인데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49번을 보시고요.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가격 맞고요.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자, 이게 틀렸죠?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주관적이니까 다원적이죠. 여러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맞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가치는 여러 가지다. 맞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인데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특히 1번, 2번을 조심하시고요. 1번에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되고요.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죠. 그리고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으로서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 부동산에 존재할 때에는 개개의 권리 이익에 대해서도 그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생긴다 그랬죠. 이럴 때 그 토지가 수용이 될 때는 그 보상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 지상권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소유권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소유권은 지상권이 없는 상태보다는 평가액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5번에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 하고 부동산 가격은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뭐 가치 형성인 가치 발생이유는 형은 일지계, 동생은 효상유 또는 유상유죠. 그래서 일지계가 형이고 형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고요. 동생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죠. 근데 얘네들이 어느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호 관련돼서 결합돼서 작용을 하죠. 그리고 동생 효상유 또는 유상유라고 하죠. 그 뜻은 유용성 또는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 효용성이죠. 그러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말 쓰는 게 뭐예요? 평소에는 효용이 없다는 거죠. 그 인간에게 효용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약에 쓴다 할 때는 효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효용성이. 거기에다가 뭐도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 유효소요도 있어야 돼요. 얘네들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권리의 이전성.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아파트를 이렇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권리의 이전성을 추가로 들기도 하는데 위에 세 가지만 해도 관계는 없어요. 효용성, 상대적 효용성, 유효성에만 해도 관계는 없고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학자도 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0번은
다음 부동산 가격 이론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가능하죠.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징이 있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 중 효용 또는 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완전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맞고요.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발생할 수가 없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이론 봤고요. 그 다음에 가격 재원칙이죠. 이 가격 재원칙이 좀 비교적 분량이 많은데, 물론 중요도가 높죠. 자주 출제되는데, 가격 재원칙에서 최소한 5가지는 기억하시라 그랬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내부 관련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 외부 관련 원칙에서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변동의 원칙,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개를 따른다면 여기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 있죠. 기타 원칙에.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은 경제적 감가.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기능적 감가. 그리고 변동의 원칙과 관계되는 것은 기준 시점이나 시점 수정이죠.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니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주는 기준 시점이나 또 사례가 이 기준 시점의 가격과 다른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이 있으면 시점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교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사례를 수집할 때에는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사례를 수집해야 되는데 특히 비교 방식은 비교 가능한 다른 사례와 이렇게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수정해야 되니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그랬죠. 생산비 합하면 안 되고 기여도의 합이다. 그래서 추가 투자에 적부 판단하거나 한정 가격 이런 거와 관련되죠. 한정 가격, 추가 투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게 기여의 원칙이죠. 이거 할 때마다 뭐 했어요? 한정 가격 할 때마다 병합 분할 가능성, 이 도로에 접해 있는 땅과 접하지 않은 땅, 병합 분할 가능성과 함께 한정 가격, 기여의 원칙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이 5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다면은 내부 관련 원칙에서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이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수익이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이것도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어서 수익 배분. 수익을 배분할 때 각 생산 요소한테 주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그래서 잉여 생산성의 원리다 할 때 수익 배분의 원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외부 관련 원칙에 경쟁의 원칙이었어요. 경쟁의 원칙은 초과 이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초과 이윤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게 되고요. 경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초과 이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거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8개는 좀 해두시고요. 5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표시를 해서 33페이지 있는 항목들을 표시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뒤에 문제를 보십니다. 이거는 표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51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가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맞죠?
그 행동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가격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대체 원칙에서 나온 거 맞죠?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지금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 맞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맞죠? 그 가치 형성 요인에 일지계가 있잖아요. 지역 요인도 변할 수가 있고 개별 요인도 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치가 변동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좀 난이도가 낮은 분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파악만 하면은 평소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런 것만 파악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업 들으셨으면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그거 위주로라도, 그리고 주제별 점검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주제별 점검표에 따라서 내가 틀린 것들을 자주 이제 확인해서 그걸 자주 남은 기간 동안 본다면 짧은 기간 내이라도 충분히 이걸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사회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20대가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 공부하라고 했으면 정말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전공 과목인 경제학도 제가 잘 못 따라갔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하는 수준이 거의 경제학과 2학년 수준은 하거든요. 수요 공급 앞부분이 수요 공급 앞부분은 2학년 전공 들어간 기초 정도 수준은 되는 거죠. 더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분야별로 수요 공급도 해야 되고 또 투자론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조금씩 2학년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은 좀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을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생이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24시간 누구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인데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우리 애한테 다른 건 잔소리 안 해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잔소리는 엄청 합니다. 공부하라는 얘기는 따로 안 해도. 왜냐하면 그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시간을 멍 때리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되죠. 멍 때리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돼요.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오늘은 학교에서 10분 짬짬이 막 들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5분 좋아요.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야 100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와가지고 똥 싸는데 40분.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똥 싼다고 하면서 나올 때까지 해찰하는 거예요, 해찰. 이것저것 하면서, 딴짓 하면서. 이게 40분이야. 그럼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서 5분 이렇게 아껴서 공부했는 시간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짬짬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 시간이죠. 목으로 남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목 시간을 어떻게 뺄 거냐? 이걸 해야 되죠. 요즘도 드라마 보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 드라마 안 봐요? 봐요? 미스터 선샤인? 그건 뭔 드라마예요? 전 지금 TV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TV 안 본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TV를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도 따지고 보면 멍 때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스스로 그걸 캐치를 해야 돼요. 스스로 캐치해서 그걸 최대한 저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밥 먹고 무슨 좀 이렇게 배 좀 꺼뜨리고 공부한다? 천만에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밥 먹으면 먹자마자 빨리 달려가서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딴짓 하지 말고. 그러는 사람들 치고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대요. 밥 먹고 배 좀 꺼뜨리고. 이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줘라도 앉아서 책상에서 줘라는 얘기예요. 밥 먹자마자 바로 책상으로 달려가라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승덕 변호사인가? 그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을 말아 먹었다잖아. 늘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밥을 말아 먹었대요. 반찬 따로 먹고 이렇게 먹는 게 아까우니까. 그렇게 해야 합격하니까. 합격할 때까지는. 합격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이제 앞으로 한 달은 나중 너머에 2달, 석 달보다도 가치가 높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한 달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가 어차피 목표로 삼았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나중은 다른 거지만 일단은 합격할 때까지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시라는 얘기죠. 가능한 한 그렇게 시간을 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비교하는 거 하나 주제가 있고요. 지역 분석 대상이 있죠. 지역 분석 대상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주제로. 이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고, 요거는 최유효 이용 판정하는 거고, 요거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가격이 아니고요. 요거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행 분석, 후행 분석, 전체 분석, 부분 분석, 거시 분석, 미시 분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다면 여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고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 부동성이나 인접성이 그 근거가 되는 특성이고, 이쪽은 개별성이나 용도 다양성이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해서 이건 이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요거 비교하는 거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다. 여기가 같은 지역이다. 근데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지역으로서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다.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이 여기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하면서도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된다.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2가지라 그랬죠. 인근 지역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한 것 1가지. 또 하나는 사례가 인근 지역이 없을 때는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되니까 유사 지역을 분석하고요. 동일 수급권을 판정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수급이죠. 수급, 수요 공급, 시장이죠. 동일 시장권을 획정을 해야 그 범위 안에서 사례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동일 수급권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하고요. 또 이제 뒤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덧붙일 것이 있다면, 사례가 인근 지역 사례라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유사 지역 사례라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52번 문제를 좀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료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 요건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유사 지역에서 구했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거 맞고요.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면 이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가격 수준은 너무 벌어져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수요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특히 고급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이제 감정평가 3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감정평가 3방식에서는 그 용어들을 익혀야 되죠. 일단 용어들을 모르고서는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3방식의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죠. 가격 구하는 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세 가지고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세 가지죠. 그렇게 그 각각 이제 임대료 구하는 방법, 그 가격 구하는 방법인데 가격 구하는 방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구하는 방법,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위주로 보시되 그 원가법으로 시산가액은 적산가격 또는 적산가액,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으로는 비중가격, 비중가액,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으로는 수익가격, 수익가액이죠. 자, 이거를 이제 시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결국은 하나로 나타내야 되는 게 시산가액 조정이죠. 시산가액 조정해서. 자, 밑에 그 공시지가 기준법, 요것도 하나의 비교 방식이라는 거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 공시지가 기준법은 특징이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차이 나는 게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줄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요거죠.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 자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또는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요 자리에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이러면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하면은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그 뒤에 가보세요.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인 및 개별인 비교 나오고 있죠. 지금 거기에는 사정 보정 없이 바로 시점 수정이죠. 거기가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이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하면은 뒤에 뭐가 들어가요?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그걸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비교 방식의 하나입니다. 다음에 시산가액 조정은 어떻게 해요? 시산가액 조정이란 3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축소시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결정 난 상태란 얘기요. 아직 결정하기 전 상태란 얘기요. 결정하기 전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조정 방법은 시산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구해진 3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뭐를 두어서 가중치를 두어서 일종의 가중평균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장가액 조정은 가중평균이다. 산술평균이 아닌 거죠. 다음에 그 3방식의 적용 대상 및 장단점에서는 그 장단점 위주로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교 방식이에요. 여기선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비교 방식이거든요. 비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1번이라고 했었죠. 현실성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은 비교 방식의 단점. 자, 이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 가치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동그라미 5번에 과거 가격으로서 현재 가치를 결정한다는 게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이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단점도 있고요. 나머지는 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가 방식이나 수익 방식에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은 어디서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어떤 단점이나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4번, 5번 단점 봐주시고 1번의 장점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원가 방식의 장점은 동그라미 3번 조성지, 매립지 등의 토지 평가에는 이게 원가 방식이 아주 좋은 거죠. 다른 방식은 적당하지 않고요. 다음에 단점은 동그라미 1번에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은 적용이 곤란해.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이죠.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책상 만들듯이, 의자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의 장단점은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장점에도 동그라미 2번, 단점에도 동그라미 2번. 특히 장점의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커요. 사실 큰 장점이거든요. 장래순 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 가장 이론적이긴 한데 이게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수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수익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은 신구 구별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양은 많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씩 정도 기억하시고요. 53번을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재감, 즉 재감 맞죠?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자, 순수익은 환원하고 짝짓기가 되는 거고요. 미래현금 흐름은 할인하고 짝짓기 하는 겁니다. 요 짝짓기도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맞고요. 그 다음에 시산가액의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결정하는 것 맞죠? 그 다음에 적산법은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격을 기대 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사정보정 이런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 적산법은 적기기필이거든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죠. 여기서 이제 필요재경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정보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이렇게 돼 있죠.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러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이러면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리고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할 때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정보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렇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원가법부터 이제 그 세 가지 가격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